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짚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실까요? 출퇴근길에도 주식 거래한다. 바로 어제였죠. 우리 주식시장의 대체 거래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장 시작 전과 마감 이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70년 가까이 유지된 한국 거래소 독점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무엇보다도 거래 시간이 길어진 점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바로 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였어요. 이게 70년 만에 깨졌다라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대체 거래소거든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복수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됐다라는 게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금방 나왔지만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도 사실상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아침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는 프리마켓이라고 보는데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하고 10분 동안은 일단은 호가 때문에 10분 동안 쉬다가요. 일단 원래 하던 대로 또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일단 10분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마켓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3시 30분부터 이제 8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침 8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이제 12시간이 사실상 이제 거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 시간대 이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점은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3시 반 정규장이 끝난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을 뭔가 대처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원래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뭐 3시 반 끝나더라도 8시까지 열리다 보니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 근데 두 번째 장점은 역시나 그 거래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편익이 있고 무엇보다 뭐든지 그렇죠. 경쟁 체제가 항상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소비자 편익이 더 증대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래 종목은요. 이제는 시작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총 10개. 그러니까 코스피 10개, 코스피 5개, 코스닥 5개에서 총 10개 종목이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3월 30일 되면은요. 이게 한 800개 종목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거래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럼 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 방식 당연히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일단 프리마켓이 8시부터 열리잖아요.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가 유형이 지정가, 우리가 보통 지정가랑 그다음에 시장가가 있는데 지정가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규장에서 그러니까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 30분까지죠. 요때 이제는 정규장 열렸을 때에 호가 두 개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가 호가랑 스톱 이제 지정가 호가가 이제 새롭게 되는데 중간가 호가는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잖아요. 그럼 뭐의 중간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최우선 매도 호가랑 그 다음에 이제는 최우선 매수 호가 요 중간 가격으로 돼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최우선 매도 호가가 있어요. 시장에서 내놓았던 한 종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내놓았던 이제 최우선 매도 호가가 1,200원이다. 그런데 이제는 최우선 매수 호가가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중간 가격에서 결정이 됩니다. 중간가 호가가 나오면서 좀 더 유연하게 내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스톱 지정가 호가라고 있습니다. 이건 스톱 지정가 호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톱 가격과 지정 가격을 둘 다 내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 좀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현재 주가가요 12,000원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스톱 가격이라 해서 11,000원으로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 가격을 1,500원으로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이제는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11,000원까지 딱 온다.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 지정가 1,500원에 이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그 어느 정도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 정도로 딱 스톱을 걸어 놓습니다. 스톱 가격을 해놓고 그다음에 실제 그 가격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지정가로 매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이렇게 스톱 지정가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임을 좀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호가 부분에서 좀 두 가지가 새로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큰 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트레이드에 대한 거래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소가 한 곳 더 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면 한국거래소에서 그동안 잘 했는데 굳이 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거래하는 시간이 확대된 것 이외에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거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를 했을 때 한국거래소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내죠. 네. 이런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한 0.001%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이제 실제 이제 거래소에 내는 그 거래소 수수료가요, 0.00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봤을 때 한 20에서 40%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실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0.001%포인트 정도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래 수수, 물론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는 뭐 고빈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수료가 좀 내려간다는 부분이 아마 투자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가 내려가다 보니까 증권사들 수수료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거를 기반으로서 사실상 수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사 수수료도 줄줄이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복수의 거래소로 인해서 경쟁체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대체 거래소가 진작 도입됐다고 하는데 뭐 잘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외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정착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75년도에 이제는 처음 대체 거래소가 나왔고요. 그 쭉 가다가 2005년도에는 최선 집행 의무가 도입이 됐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있잖아요. 양 거래소가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그럼 나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왜냐하면 같은 종목이라도 조금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권사가 가장 좋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 말 그대로 최선의 가치를 갖는 이 거래소 쪽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SO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이 오다 보니까 미국에선 대체거래소가 더 확대가 됐던 부분이 있겠고, 2024년 기준, 작년 기준을 봤을 때 65개의 대체 거래소가 현재 이제 미국에 있고요. 상장 주식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꽤 큰 규모가 사실상 이런 어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은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체 거래소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정규 거래소와 그다음에 대체 거래소의 점유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34% 정규 거래소가, 대체 거래소가 한 37%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로 사실 꼽는 게 바로 이제 유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한 3개만 좀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량의 11%가 대체 거래소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의 그 크기에 비해서 거래소가 하나였다는 게 외국인들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체 거래소가 출범했으니까 외국인들의 대외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선진 금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도 잘 좀 이용하시는 부분일 텐데, 거래량이 적고 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좀 단타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을 깨셔야 돼요. 이게 일물일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근데 이게 이제 깨졌다라는 거죠. 일물이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물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양 거래소가 그렇게 가격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차익 거래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현실상. 왜냐하면 거래소 양측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고빈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대량 매매를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론적인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그랬고 왜 그러냐면 대체거래소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동성이 적습니다. 현재는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유동성이 적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확 들어와 갖고 시세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게 시세 조정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아까 코인 얘기도 하셨는데 코인도 유동성이 적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십억만 들고 들어가서 확 매수해버리면 확 오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는 장들이 유동성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시세 조정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빨리 이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유동성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수록 사실 유동성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숙제를 좀 안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고 아마 고민도 매매를 통해서 대량 매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뭐 개인 주주들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기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단타에 대한 약간 미지수 한마디로 이제 단타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도 나올 수는 있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정부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빨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제 안정될 때까지는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정위에서도 이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서 좀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투자자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질지 우리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을지도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 짚어주시죠.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투자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뭐 증시 주식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8시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퇴근하고 나서 밥도 안 드시고 가족과 얘기도 안 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와요. 왜냐하면 주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8시까지 이제는 모니터 앞에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저녁 없는 삶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투자 철학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 그대로 말 시간을 너무 투자하는 데만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장이 열리니 정말 또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8시부터 좀 계속 12시간은 아마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잃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뭐 봤을 때 뭐 조언 같은 거는 이미 제가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는 10종목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점차 800종목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증시에 정말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공공기관이 갚아준 빚. 나라에서 내 빚을 갚아준다고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금융공공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빚이 1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국회의원 사무처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증기관들이 있는데 이 보증기관들이 이제 공공기관이죠. 이제는 대입 연재 중 금액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매년 증가가 되는데 작년이 굉장히 최고를 찍었다. 그래서 거의 한 17조 원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에 13조 7천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한 16조 3천억 원 하면서 18%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 연재라는 건 결국에는 차주들이 돈을 못 갚았을 때 보증기관들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럼 보증한 사람이 갚아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뭘 걱정하느냐,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대위 변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쉽게 딱 와닿진 않거든요. 이 대위 변제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요.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뭐 은행이라고 보겠죠. 은행에서 당신을 뭘 믿고 빌려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은행이 대출해 줄 때는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이게 신용대출이죠. 근데 신용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보를 잡습니다. 대부분의 담보가 뭐죠? 바로 부동산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요, 신용도도 안 되고요, 담보 잡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취약차주들, 정말로 이제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증기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뭐 공공기관도 있고요, 민간기업도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뭐냐? 나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증기관들이 많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런 보증기관들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줬죠? 그럼 만약에 제가 돈을 못 갚습니다. 뭐 파산했거나 아니면은 못 갚은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은행들은요, 이런 보증기관한테 야, 돈 내놔. 당신이 보증 썼던 사람이 한마디로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이 보증 서줬잖아. 그럼 대신 갚어.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는 돈을 갚습니다. 이런 형식을 우리가 대위변제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위변제가 그런 개념이고, 한마디로 내가 돈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이런 금액이 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점점 더 많은 차주들이 이런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못 갚은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원인을 따져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고물가, 또 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짚어본 것처럼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이유도 크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뭐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어렵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좀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뭐 아프거나 다쳤거나 그러다 근로의 어떤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못 갚잖아요, 돈을. 네. 이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다 보니까 못 갚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소매 판매액이 점점 좀 줄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돈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하시는 근로자들 많거든요. 네.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금 3년 만에 2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싶어도 건설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뭐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환경, 거시 환경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 해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 못해요. 이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안 갚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뭐니까? 모럴해저드예요. 그러니까 난 어차피 보증기관에서 나를 보증 서줬으니 내가 안 갚으면 어차피 여기서 갚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많다는 게 아니라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지금의 대변제액을 늘고 있는 그런 주요한 이유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별로 대위 변제 규모를 살펴보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이 허그의 대위 변제액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좀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공공기관도 있고요, 민간기업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보증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증해 주느냐?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할 때 뭘 거래하죠, 여러분? 매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죠? 전세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를 했을 때에 내가 이제는 전세금이 모자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신을 뭘 믿고 대출해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죠? 보증기관 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대출금을, 전세금을 못 갚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주인들이 안 돌려주는 겁니다. 전세금 어디서 쓰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되돌려받는 금액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 거겠죠.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의 과다한 욕심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파산했다든지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줬을 때, 그럴 때 이제는 사실상 보증공사가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한 1조 원 정도 됐던 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조 94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매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입변제 6조 940억 원. 엄청난 금액이고 이게 늘어나는 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의 여파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평론가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소상공인 관련 변제액이 크게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그럼 어디서 사실 보증을 받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용보증 기금에서 우리가 보통 보증을 받죠. 근데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활동도 어렵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 받았을 때 보증기관 통해서 사실상 대출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받았어요.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이제는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못 갚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대입 변제액이 5천억 원 정도 되다가요, 2023년도 같은 경우가 1조 7천억 원.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조 4천억 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신용보증 기금도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1조 한 2천억 원 정도, 2023년도 2조 한 2천억 원 정도, 2024년도 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매년 또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한계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총 17조 원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가. 근데 여기에서 큰 차지를 하는 게 사실상 전세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지 이게 소상공인이 뭐 대입변제한 금액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못 갚아갖고 공공기관에 대신 갚아준 거는 한 2조 원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꼭 소상공인이 한 16조, 17조 원을 못 갚은 것처럼 이게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팩트는 가장 큰 차지를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받았던 도시주택공사, 한마디로 주택보증공사에서 일어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길거리를 보면은 요즘 새로 문 여는 가게보다도 문 닫는 가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도요, 여러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폐업한 게 아니라 조건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과 마찬가지군요. 네?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적용이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조건이 뭐냐 여기 나오고 있죠. 사업체 50인 미만이다가 그냥 고용보험이 1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이거예요. 6개월 연속 매출 감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폐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고용노동부의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받았던 분들이 2020년 같은 경우가 1,495명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받았던 자영업자 수가요. 수급액이 72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증가돼요. 2023년도 3,200명, 그 다음에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가 3,400명 되면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7.4% 늘어납니다. 이게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비자발적 폐업으로 이런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은요, 확실히 지금 자영업자 분들도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마 많이들 자영업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굉장한 공감을 남겨주실 것 같은데요. 정말로 지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채무 조정 신청자도 법인 파산 건수도 작년 한 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의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요. 대위 변제의 규모만 하더라도 공공기관들이 경기 침체 여파로 손실이 커지고 있구나 싶은데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역대급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자막 아까 나오고 있죠. 4대 금융주주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16조 4,200억 원. 그럼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은행들의 수익은요. 이자 수익이 있고요. 비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갖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뭐죠? 대출해주고 내가 예금한 거. 한마디로 예금한 거는 은행들이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자고 대출 이자는 뭡니까? 받아야 되는 이자죠. 그럼 이게 예대 마진을 얘기해요. 대출 이자는 높고 예금 이자는 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지금 사상체제로 벌어진 상태고 여기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지금 은행들은 벌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한테요. 대출해주죠. 여러분 아마 은행 가보십시오. 딱 봤을 때 심사를 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대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증서를 갖고 오면 어차피 이 사람은 이제는 보증을 누가 서줬네? 담보를 잡아줬네? 이러면은 믿자 뭐 손해볼 게 없어요.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나는 보증기관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회적 기여를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계층. 한마디로 그 이자 수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서민들, 대출을 받았던 분들에게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려워졌을 때 은행들이 과감하게 사실 뭐 채무조정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면 뭐 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채무조정, 이자 조정, 뭐 상환유예, 만기 연장 이런 어떤 정책들을 꺼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조에서 15조 원, 뭐 많으면 20조 원,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막 35조 원까지 추경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정말 추경이 될까? 라고 본다 그러면 추경은 됩니다. 일단 야당이나 여당이나 추경 얘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다르고요. 대상자가 달라요. 지금까지 나왔던 추경에 대한 안을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의 이제 소비 쿠폰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바우처를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야당 쪽에서 얘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네. 아까는 여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금 야당은 전 국민 상태로 25만의 소비 쿠폰. 이거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게 더 좋다, 나는 이게 더 좋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들어보면은요 의견이 다 다릅니다. 둘 다는 안 될까요? 네? 둘 다는 안 될까요? 글쎄요, 지금 둘 다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아마 본인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추경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 확전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트럼프의 의회 합동 연설에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사실 알래스카 LNG 수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상호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세 얘기를 계속 꺼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면서 영수증을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알래스카
이 LNG 개발 사업이었던 거죠. 사실 이게 예전부터 좀 전조증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미국으로 지지난주에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그러면 이 알래스카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 그 거의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또 상원 의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의원이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콕 집어갖고 이 알래스카에 있는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이젠 이거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눈치를 챘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는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실제 이제는 LNG 우리나라의 수입량이 트럼프 1기 때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 조사를 봤더니 16년도,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산 LNG를 수입했던 게 한 3만 톤 정도 됐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2017년도 196만 톤, 18년도 466만 톤.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19년도에 523만 톤, 그 다음 2020년에는 576만 톤. 점점 늘어나요. 그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LNG, 미국산 LNG를 엄청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예상대로 실제 이제 LNG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물량 밀어내기 할 것을 보고 있고, 또 하나가 그때랑 좀 달라진 거는 아예 그냥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에 참여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요, 지금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조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45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우리는 그거에 합답을 해준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 가갖고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서 참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이 오를까? 이게 가스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LNG를 이제 뽑아내는 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관관이 필요합니다. 관관.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관관, 철강이 지금 오늘 불기둥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엄청 오르고 있어요. 이 관련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또 지배하고 있고, 참 아이러닉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죽상이었다가 또 이런 어떤 개발 사업 얘기 나오면 또 관련주들은 뛰고, 야, 우리 시장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출렁이는 장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또 오늘 관세도 우방국인 우리가 미국보다 4배가 높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FTA 체결한 국가라서 근거는 사실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8%가 무관세로 사실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회 연설을 했을 때, 아니 뭐 우리 미국하고 봤을 때, 한국하고 봤을 때 한국은 4배 정도 우리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군사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뭐 관세는 봤을 때 4배 정도 많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는 또 이것 때문에 또 발칵 뒤집혔는데, 왜냐면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아마 부가세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세라는 걸 봤습니다. 한 6.6% 이제 판매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10%의 부가세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10%를 붙이고 팔아버리니까 뭐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갈 때 많이 받아봤자 뭐 6.6%, 퍼센테이지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뭐 부가세 부분, 이런 세금 부분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합리적인 논리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을 거고, 근데 이게 무시 못할 게 뭐 맞긴 맞거든요. 우리는 이제 부가세 10%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또 타협을 통해서 미국과의 뭐 메시지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압력이 더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이었죠. 그래서 어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북미 3국 간의 관세 전쟁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시작했죠. 네, 시작했고,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3월 4일부터 이제는
그 25%의 관세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분히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과연 어떻게 이제는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복 관세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캐나다가 멕시코가 보복 관세 하면 우린 더 할 거다. 상호 관세 부분에서 더 퍼센테이지 올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요, 이 관세 정책을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무장관,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오늘이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좀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25%의 관세가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산 에너지 같은 경우는 10% 관세를 했는데 이거 미국도 손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끌지 못할 거고, 과연 이 전쟁의 끝나는 분위기는 과연 언제 연출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간 캐나다와 멕시코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공조를 했습니다. 국경 수비대도 파견했고 이주민 관련 조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세 부과 방침을 실행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당연히 뭐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유 말씀하셨는데 뭐 마약 문제죠, 사실상. 중국은 펜타닐에 대한 원료를 공급해주고 있고, 그거를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자국의 성인이, 40대 성인이 사망률 1위가 이제 펜타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펜타닐을 유입시키는 것을 막고자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거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마약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펜타닐이라는 이 신종 마약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권까지도 위협하다 보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원천적으로 끊어내야 되고,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독을 싫어합니다. 그 일환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의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실상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항상 파티장에 가면은 콜라를 마시거나 이제 술을 안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정도로 사실 중독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마약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펜타닐에 대한 이슈, 이걸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충분치 않다. 한 달 기회를 줬는데 충분치 않으니 원래대로, 계획대로 3월 4일부터 이제 관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가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이제 3월 4일 자정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이제 3월 4일 자정이면은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는 사실상 이제 효력이 발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런 관세 이슈 때문에 크게 출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출렁이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세는요, 결국에는 미국의 최종 소비자들의 이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둘러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들이 이 세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비유로 이빨 요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뭐 풍속 아니면은 뭐 문화인데요. 아이들이 이빨이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그 이불 아니면은 그 베개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 위에, 머리 위에다가, 침대 머리 위에다가. 그러면은 이빨 요정이 그 이빨을 이제 갖고 가면서 대신에 이제는 돈을 이렇게 놓고 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속설이 있는데, 네네. 이 속설을 얘기했어요. 워런 버핏이 얘기하면서 이빨 요정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은 믿는 거는 이빨 요정이 이빨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실상 이 부담을 져야 된다.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부모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그 뜻은 뭡니까? 관세가 책정이 되고 25% 내고 중국산에 대한 10% 플러스 10% 관세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거 결국에는 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처음에는 부담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가격에 녹여내게 되고 최종 소비자들이 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를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거고,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가 높아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옵니다. 연준이 금리 못 내립니다. 연준이 금리 내릴 수가 없어요. 물가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결 위주로 갈 거고, 심지어 또 일각에서는 뭐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동결이 되면서 인하 속도가 둔화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리의 격차가 더 벌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내려야 되고 미국은 계속 동결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또 위험한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 이거는 뭐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언론에서 아니면 전문가들 입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위험에 빠졌다,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장도 둔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물가만 높아지는 거죠. 이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시장에서 경기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뉴욕 시장에 빠졌던 이유는요. 기술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는 관세 폭탄이 이런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뭐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어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고요. 지금 우리 경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동안 미국만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마저도 나빠진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 활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전쟁은 조기에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해 봅니다. 네. 또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실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좀 젤렌스키를 일부러 압박한다는 모양새가 좀 느껴지긴 했는데요. 또 오늘이었습니다. 광물 개발 협정에 우크라이나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트럼프가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광물 협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서한을 받았다. 그래서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협정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죠. 원하는 대로 갖고 네. 가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가 탐이 나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히토류라는 게 채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매장량은 많아요. 전국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히토류.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히토류거든요. 채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화학에 대한 암모니아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화학 물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뽑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토류에 대한 탐이 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갈 거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외신 같은 경우는 항복했다, 백기 들었다 이런 표현을 네. 쓰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 광물 협정이 체결될 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평화 협정 조인이 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넥스 스텝은 뭐냐?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재건 사업이에요. 그 과거 이제 누가 이 재건 사업을 잡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우리나라의 어떤 인프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빨리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또 투자 압박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가서 공장을 지어야 할 텐데요. 대만의 TSMC가 1,0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회에 가갖고 또 콕 집어서 삼성전자 아니면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반도체법, 그러니까 칩스법 이거 무효화해야 된다. 네. 왜 보조금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보조금 줄 필요 없다. 말 그대로 관세 때려버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관세를 때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들 기업은 미국 와갖고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왜 투자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 논리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제가 만약에 미국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전략이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전곡을 찔린 거죠. 왜냐하면은 관세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관세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현재 공장 많이 세울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일자리예요. 우리나라 일자리 사라집니다. 개발 R&D 사업이 안 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자리 둔화되죠. 이제는 말 그대로 투자액도 줄어들게 되죠. R&D 투자 줄어들죠. 성장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고자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최대 사실상 숙제는 뭐냐 그러면 칩스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간축법으로 오는 세액공제, 그 다음에 보조금 원래대로 가는 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가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발언대로 간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상화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또 근데 관세 이후 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변동폭이 너무나 심한 장이에요. 이게 주식보다 더 심한 게 네. 일일 변동량이 가상화폐가 더 크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또 증명을 했어요.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가상화폐가요, 우리 돈으로, 이게 달러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피부에 안 와주셔갖고 원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다가 전략 자선하겠다, 미국에.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거예요. 돈 써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그냥 뭐 이건 6시간 안에 갑자기 1억 1천만 원 하던 게 1억 4천까지 찍고 1억 3천 얼마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2천만 원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났느냐? 관세 얘기를 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하겠다. 그다음 원래대로 가겠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원래 3월 4일대로 그대로 가겠다. 곤두박질 칩니다. 하루 만에 지금 출력했던 금액이요, 반나절 만에 1,500만 원 정도 그대로 반납을 거의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500만 원이 갑자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버틸 만한 투자자 있을까요? 멘붕 옵니다. 정말로 멘탈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게 바로 이제 코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인 투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내가 투자하는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도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37평 관리비가 68만 원, 난방비 폭탄 속출입니다.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받아들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소에 비해 그 난방비가 급격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3월이 된 요즘도 날씨가 추운데 이달 관리비도 좀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난방비 오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역시나 난방은 뭘로 뗍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는 뭘로 띨까요? 우리나라는 이 도시가스입니다. 네. 가스예요, 가스. 결국에는. 그래서 가스 요금이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메가줄당 봤을 때요, 1메가줄당 이제 20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매번 오릅니다.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가 2024년 대비해서 7.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또 2024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또 5.7% 올랐고, 가장 크게 올랐던 게 2023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갑자기 폭증했다. 네. 전년 대비해서 42%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이 가스를 가지고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연난방공사라든지 아니면 난방이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관리비 고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뭐 65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1월분이잖아요. 2월 추웠거든요. 네. 아마 2월도 아마 65만 원 찍혔을 가능성이 비슷하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관리비 고지서 받으신 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당분간은 요금 인하도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알아서 좀 뭐랄까요, 절약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일단은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누군 싸주고 누군 비싸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사실상 절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걱정되는 거는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많이 또 춥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일기를 이제 분석을 해봐도요,
실제 평년 예년 기온보다 한 2도 정도 더 낮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춥다 보니까 아마 2월 고지서 이제는 받으셨을 거고요. 이제 3월 고지서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좀 줄이는 방안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의 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